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고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한 달 남짓 남았고 지금 18번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정치학을 갖다 총 정리를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라 여러분들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지 뭐 우리가 뭐 마음대로 일정을 갖다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원 일정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뭐 효율적으로 최대한 뭐 공부할 수밖에 없죠. 자,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재가 지금 500페이지가 좀 넘는데 그날 학습한 것은 반드시 그날 확실하게 끝내자. 뭐 그 방법밖에 없죠.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볼 텐데 모의고사 점수를 갖다 실전 대비해서 좀 까다롭게 낼 겁니다. 까다롭게 낼 거고 지금 여러분들 이제 아직 이제 그 1순환 교재하고 2순환 교재 파일 배포를 갖다 아직 못 받았을 텐데 1순환 교재하고 2순환 교재를 갖다 여러분들한테 파일로 배포를 할 거예요. 그 파일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순환에 논문 이제 요약해서 제가 실어놓은 파트들이 있습니다. 예비 순환까지 다 포함하면 전부 다 합해서 내가 오기 전에 쉬어봤는데 97개였어. 근데 예비 순환은 우리가 일단 빼고 여러분한테 교재를 배포하니까 27개 논문 빼면은 여러분 한 70개 정도 그 정도 해갖고 논문이 들어 있을 거예요. 자, 기출 문제가 주로 논문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일반적인 교재, 그러니까 시중에서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 갖다 공부를 해봐야 사실상 뭐 그건 기본적으로 이제 모두가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고시가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되면서 울거먹고 또 울거먹고 문제들을 갖다 계속 울거먹다 보니까 갈수록 이제 문제가 매니악해져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주로 보면 논문 같은 데서 이제 출제가 좀 이렇게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갖다 계속 요약을 갖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다 보셔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중요하다 싶은 것들은 뽑아갖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모의고사로 출제를 할 테니까 그래서 그것도 좀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바로바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교재 10페이지 봐주세요. 자, 제일 먼저 이제 방법론하고 관련된 그런 이제 파트입니다. 사회과학적 인식론과 존재론 그랬죠. 뭔가 제목부터가 어려워. 별거 아니에요.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게 이제 어떤 현상을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느냐, 거기에 관련된 쟁점입니다. 주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약을 하면은 연구 방법과 관련된 쟁점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존재론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할 때 연구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서 이론을 구성할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쟁점이 존재론이에요. 그래서 존재론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사회과학에서는 구조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행위자 중심으로 설명을 할 것이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체 중심이냐 아니면 전체 중심이냐,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개인 중심이냐 아니면은 공동체 중심이냐. 자, 이런 이제 논쟁이 걸려 있는 게 구조 행위자 존재론적인 그런 이제 쟁점입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존재론하고 인식론의 결합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론적인 경향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존재론, 그리고 인식론, 그리고 과학적 방법론 요걸 갖다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0페이지 존재론. 그래갖고 부제로 그냥 핵심을 찔러버렸어요. 사회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론적인 전통이 달라집니다. 자, 첫 번째, 사회구조와 행위자. 사회구조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작년에 이제 3번 문제가 어려웠어요. 제가 딱 보니까 이거 완전히 학생들 틀리라고 이제 출제한 문제 같았었는데, 작년에 3번 문제가 국제정치학에서 케네스 월츠하고 임마누엘 월러스타인의 구조 개념 갖다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이건 완전히 학생들 틀리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오늘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갖다 좀 들으시면 좀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이게 이거구나라고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중간에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자, 사회구조란 무엇인가? 구조란 용어는 사회적 행위에 있어서 밑줄 쫙 상대적으로 영속적이거나 지속적인 것은 일단 우리가 구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변화무쌍하고 계속해서 바뀌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구조적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자, 예를 들어서 교회, 학교, 정당과 같은 형식적인 조직체들과 자, 어떤 실체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조직들, 그리고 결혼, 선물 등 확립된 관습이나 법률과 같은 그쵸? 사회의 모든 제도들. 여기 나온 이제 그 결혼, 선물, 그 관습 이런 것들은 무형의 질서들이야. 무형의 질서들. 자, 이런 것도 구조적인 그런 그 요인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업과 소득의 분포 상태로서 사회의 계층 혹은 계급 체계도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뭐예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유지해온 그런 관계들이 하나의 질서로서 정착된 거잖아. 소득의 분포라든가 사회 계층, 계급 체계. 예. 그래서 대체로 비교적 느리게 변하거나 지속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적 단위이면 우리는 그것을 구조라고 부릅니다. 자, 보다 전문적인 용법, 자, 사회과학적 용법으로 구조는 보다 한정된 특수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어떤 영속적인 유형의 어떤 이제 그 지속되는 질서, 자, 이런 것들을 기술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쓰일 때 구조란 부분들의 배열 또는 배열의 원리,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워서 학생들이 잘 그 의미를 못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자, 무슨 소리? 자,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일종의 집합이야. 개체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체들이 묶여있는 어떤 질서. 자,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구조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자,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행위자들을 갖다가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배열을 갖다 하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어 갖고 이 국제 정치에서 케네스 월츠가 얘기한 국제 구조는 힘의 분포를 의미한다. 권력의 분포를 의미한다. 즉 무슨 소리? 권력을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행위자들이 배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권력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경제력 같은 것들을 많이 갖게 되면 강대국의 지위에 배열되지. 적게 갖게 되면 약소국의 지위에 배열되죠. 자, 그다음 또 뭐야? 힘을 갖다가 많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그런 이제 그 강대국이 경쟁을 벌이고 적게 가지고 있는 약소국들이 이 강대국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분포를 갖다 하는 이런 이제 힘의 배분 질서. 자,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양극 체제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이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쉽게 말하면 양극 체제에서 어떤 국가들이 뭐 외교 정책을 선택하는 거하고 다극 체제에서 선택하는 거하고 일극 체제에서 선택하는 것들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부분들이란 자, 연구자들이 연구 대상을 뭘로 잡냐에 따라서 부분이 달라질 수가 있죠. 부분들이란 사람들과 그들의 지위 및 역할을 가리킬 때가 많으며 이들 사이에 발생하는 관계, 그쵸? 발생하는 관계 밑줄 쫙 치시고, 그쵸? 어떤 상호작용 또는 분포, 행위자들의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 또는 행위자들이 현재 분포되어 있는 상황, 자,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개인의 선택과 행위가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분석적인 시각이 형성됩니다. 자, 이런 시각을 채택을 하게 되면 연구자는 어때요? 행위자를 갖다가 행위자들의 다양한 동기라든가 어떤 선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보다는 그 행위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특성 이런 것들에다 초점을 맞춰서 분석을 하게 되겠죠. 자, 전체와 부분 혹은 구조와 행위자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를 바라보는 상이한 시각들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전통으로 요약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전통. 개별 행위자들의 선택의 결과로서의 구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 또는 원자론 이런 이제 그 용어로 부르는 그런 전통인데, 자, 원자론 혹은 방법론적 개인주의 전통은 자, 첫 번째 합리성을 보유한 행위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사회 구조를 개인의 선택의 결과물로 파악합니다. 여기서 합리성을 보유했다라고 하는 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도구적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서양 철학은 말이야. 자, 우리가 정치사상 들어가자마자 곧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접하게 될 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근대 사상가들을 접하게 될 텐데 서양 사상은 말이죠. 합리주의적 전통이 주류입니다.
합리주의라고 하는 건 이성 중심주의야. 이성이라고 하는 게 뭔데? 이성이라고 하는 건 능력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윤리적인 판단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덕적 이성, 또 윤리적 이성, 비판적 이성 등등으로 이름을 붙인 것들이 주로 어떤 이제 현상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판단을 갖다 할 줄 아는 능력, 그걸 우리가 합리성이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도구적 이성이라고 불리는 이성의 측면이 있어요. 도구적 이성은 이익을 계산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주로 경제학에서 많이 쓰는 합리적 행위자라고 얘기했을 땐 도구적 이성을 중심으로 행위를 하는 그런 이제 행위자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익을 갖다가 뭐가 자기 이익인지 불이익인지를 갖다 계산할 줄 알고, 그다음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어떤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다 우리가 도구적 이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주로 원자론, 개인주의 전통은 합리성을 보유한 행위자,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은 주로 어때? 도구적 이성을 갖다 보유하고 있는 그런 행위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를 개인의 선택의 결과물로 파악한다. 무슨 소리? 사회 구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접하게 되는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뭐 개인들이 이익을 갖다 추구한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는 질서가 사회 구조다라고 보는 거죠. 자, 밑에 보세요. 사회는 합리성, 즉 뭐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의 집합이며, 개인들은 합리적으로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원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혹은 보다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타인과 협력을 하게 되고, 이게 어때요? 질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옆에다가 여러분 조그맣게 두 번째 점하고 세 번째 점에다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도구주의적 사회관 이렇게 쓰세요. 도구주의적 사회관. 자, 지금 이제 얘기한 거 두 번째 점 얘기를 갖다 간추려 봅시다. 자, 논리적으로 되게 쉬운 얘기거든요. 이게 보세요. 각자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해. 그러면 어때?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은 제한된 그런 어떤 이제 그 가치를 둘러싸고서 경쟁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만인의 투쟁 상태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개개인들 간의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이 사람들은 바로 뭐 효율성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데, 자, 혼자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저 옆에 있는 애하고 협력을 해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뭐가 더 자기한테 더 이득이 되는가를 갖다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힘을 합치는 것이 나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기꺼이 협력에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정치 현상에서 아주 극명하게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사례를 보여주는 게 바로 동맹의 논리야. 자,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적대적인 세력이 있고 그 적대적인 세력이 힘을 축적을 해서 팽창을 한단 말이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게 깨지게 되고, 그 적대적인 세력의 존재에 의해서 나도 너도 위협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렇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체적으로 힘을 증강해가지고 세력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방법이 있죠. 이걸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내적 균형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체 힘이 국력 증강이 그렇게 쉽나 어렵지. 그럴 때는 어떻게? 다른 국가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팽창하는 그런 위협 세력에 맞서는, 그래서 균형을 달성하는 이런 방법을 취한단 말이지. 이걸 우리가 외적 균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동맹을 갖다 얘기하는 그런 이론들을 놓고 보면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협력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어때? 외부에 있는 위협 세력이 사라져 버리게 되면 어때? 빠이빠이, 그동안 행복했어. 심지어는 뒤통수를 딱 때리기도 하지. 얌마 잘가 임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자, 그래서 왜 행위자들이 협력을 하느냐? 결국은 뭐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자원의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원 교환론 또는 이제 자원 동원론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이제 시각인데, 요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자원이 있는데 그 자원이 결여되어 있어. 근데 옆에 이제 두리번 해보니까 옆에 있는 애는 어때? 내가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네? 근데 걔가 나를 보고 씩 웃고 있어. 저 자식 왜 웃지? 딱 보니까 한다는 소리가, 걔는 지가 필요한 자원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씩 웃는 거야. 여러분, 내가 하는 얘기가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이런 경우 인간은 유덕해지기도 한다.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갑자기 상대방한테 유덕해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자, 그럴 경우에 협력을 해서 어떤 이제 조직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저기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한 조약이라든가 조직 같은 게 구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가 형성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형성된 집합, 즉 구조는 거기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이익과 가치를 밑줄 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자, 도구주의적인 관점은 뭐다? 자, 구조는 거기에 구조를 만드는 데 참여한 개인들의 이익과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간주되며 그 구조가 개인의 합리성 추구에 방해가 되거나 장애를 초래할 때 행위자는 구조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돼요. 옆에 조그맣게 필기. 이게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시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그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전형적으로 이런 시각이에요. 자, 나중에 우리가 뭐 내일 당장에 그 정치사상 공부할 때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존 로크 같은 경우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지. 최근에 나왔던 문제, 몇 년 전에 나왔던 문제는 뭐야? 왜 사회계약을 갖다 맺은 사람들은 주권자한테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지 서술하시오 뭐 이런 블라블라한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에요. 별거 아니죠. 자, 일단 사회계약을 왜 맺어? 자연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인간을 갖다 구속할 수 있는 구조, 질서, 법, 제도, 국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각자가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지만 그 결과 합리적으로 행위를 하지만 그 결과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산출되잖아. 사회과학에서 우리는 이걸 갖다 딜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합리적인 의도와 다른 결과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가 딜레마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자, 어떤 거? 그래서 이제 늘 죽음의 공포에 이제 떨어야 되고 상대방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언제 내 목숨 뺏어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도망 다녀야 되고 삶이 고독하고 외롭고 수명이 짧고 자, 인간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된다는 걸 알지. 그래서 뭐를 하게 되는 거야?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명과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계약을 맺고 국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국가, 공동체 등등으로 우리가 표현되는 구조적인 것은 결국 행위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자, 내친김에 얘기해볼까? 그럼 이제 그 기출문제. 자,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국가 권력에 왜 시민들이 다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토마스 홉스는. 그게 실제됐던 문제였죠. 그 이유는 간단해. 바로 뭐냐면은 자, 복종을 갖다 하지 않고 각자가 자신의 이익을 갖다 추구하게 되면 언제든지 자연 상태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계약을 갖다 할 때 국가는 어때? 계약 당사자가 아니에요.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 즉 국가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갖다 만드는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야? 너와 나. 현실을 살아가는 개개인들이란 말이지. 그 개개인들이 그래서 국가라고 하는 질서를 갖다 만들고 또 계약의 내용에 그 국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자. 왜 복종하지 않게 돼 버리게 되면 다시 자연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게 계약의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제 국가는 말이야. 이제 사상에 대한 검열, 더 나아가 가지고 언론에 대한 통제, 심지어는 소유권에 대한 결정권까지도 국가가 갖고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복종하자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토마스 홉스는 완벽한 자유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국가에 대해서 시민이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자, 행위자는 구조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생각으로까지 이제 자유주의가 발전될 때는 존 로크의 등장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자세한 얘기는 내일 얘기할게요. 일단 요런 거. 다음에 이제 이런 시각은 이런 이제 방임주의적인 자유주의 정치 사상 및 정치 경제 이론과 현대의 합리적 선택 이론의 바탕이 되고 있고 국제 정치학에서는 고전적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의 사회관에 대한 구조관에 대한 비판을 한번 보죠. 자, 행위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인 사회구조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자, 사회 구조가 개개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도 있고 바꿔줄 수도 있고 폐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을 전개함으로써 행위자들의 자유를 너무 과대평가한다라고 하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행위자는 무엇이 합리적인 선택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계산기 두들겨서 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관습과 같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렇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과 불이익이 되는 것을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건 방법론적인 문제인데 개인주의적 전통이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과 결합을 하게 될 때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위에 나오는 문장에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 여기 밑줄 치시고 그 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은 바로 경험이 불가능한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부터 배제 이렇게 쓰세요. 경험이 불가능한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부터 배제. 자, 그걸 이해를 해야 이 문장이 인식이 될 거예요. 자,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행태주의적 방법론 같은 게 아주 대표적인 그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인데, 자, 걔네들은 특징이 뭐야? 경험적으로 입증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연구 대상으로부터 아예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럼 읽어볼게요. 개인주의적 전통, 지금 말한 그런 이제 원자론적 전통, 개인주의적 전통이 이런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과 결합할 때, 특히 경험주의적 과학인식론은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직접 실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부터 배척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 자, 그럴 경우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가치와 규범의 영향을 도외시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문화라든가 우리 앞에 관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랬어? 그런 가치와 규범이 되죠. 가치와 규범도 구조적인 거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그래갖고 연구 대상에서 배제를 갖다 해버리게 되면 사실상 가치와 규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도외시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난 교회 안 다녀요. 난 교회 안 다녀요. 뜬금없지만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계신지 안 계신지 우리가 경험적으로 입증 불가능하지 사실. 그렇죠? 입증할 수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입증이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어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 그 믿음을 입각해갖고 매일매일을 살아간단 말이야. 그거 어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될 수는 없지만 어떤 실질적인 정치적인 효과를 산출할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게 된다는 거야. 인간 사회에서는 이런 이제 어떤 특정한 가치라든가 믿음 같은 것들이 산출하는 효과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정치 연구에서 배제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따라 개인의 합리성을 희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에밀 뒤르카임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자살에 대해서 자살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죠. 자살의 여러 가지 원인들을 갖다 쓸 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였다고. 바로 어떤 공동체의 죽음보다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어떤 공동체의 가치, 그렇죠? 공동체에 대한 어떤 자신의 헌신 이런 것들이 입각해서 죽음을 택하는 이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이건 어때?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 그렇죠? 공동체를 갖다 더 중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구조를 행위자들의 이익 추구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처럼 간주함으로써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내용을 공동의 이익 추구로만 환원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상호작용은 어때요? 이익 추구 외에 다른 목적을 갖다 가지고 그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지.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종교적인 영향, 그다음 또 어떤 사회에 대한 헌신, 책임감, 충성심,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익과는 상관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거죠.
현실에서 행위자들은 집단적으로 형성된 이념이나 가치에 입각해서 커뮤니케이션과 집단 행동과 교환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가능성들을 다 배제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사회 변동을 설명함에 있어서 변화를 과도하게 행위자의 선택의 결과로만 간주하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국내 정치의 변화를 몇몇 엘리트라고 하는 개개인들의 선택의 결과로만 간주한다거나, 현실주의 국제정치론의 경우 국제정치의 변화를 기본 행위자인 국민국가들의 선택의 결과로만 환원함으로써 포인트는 이거야. 행위자를 둘러싼 환경이나 구조가 미치는 영향들을 도외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두 번째 전통,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구조, 구조 기능주의, 시스템 이론, 마르크스주의. 작년에 출제했던 제 세 번째 문제가 사실 요거하고 딱 관련된 문제였어요. 월러스타인하고 케네스 월츠 비교하는 거. 자, 이 시각은 구조를 각각의 이익을 보유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간주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건, 자, 너와 내가 계속해서 부단한 어떤 이제 그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그 결과로 만들어지는 어떤 질서가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질서는 어때요?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을 초월해서 하나로 녹여가지고 만드는 질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와 내가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합의해서 만들어냈을 때 얘는 어때? 나의 이익을 초월하고 너의 이익을 초월해서 우리의 질서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의 질서. 앞에서 얘기한 이 원자론 같은 경우는, 자, 어때? 자,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을 각자 추구하는 과정에서 합의를 해. 그래서 그 만들어진 질서에는 나의 이익, 너의 이익이 그냥 그대로 기계적으로 합해져 있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 유기적으로 하나로 녹아서 묶여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합해져 있으니까 어때? 중간에 자기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는 여기서 이탈해서 철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시각이라면, 얘는 어때? 쉽게 여기로부터 이탈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이탈을 갖다 했을 때는 어때? 예, 그 자기의 삶의 의미라든가 방향 같은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자, 구조를 이렇게 보는 게 구조 중심적 시각입니다. 또 하나.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첫 번째 시각, 원자론적 시각을 얘기할 때 전체는 부분의 합과 같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는 게 원자론자라면, 얘들은 뭐야? 구조 중심론자들은 전체는 부분의 합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그 말의 의미는 이렇게 만들어진 질서는 어때? 이제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사실상 결정하게 된다는 거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어, 인간의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갖다 구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분석 시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각은 구조를 각각의 이익을 보유한 개인들의 집합으로 파악하기보다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간주합니다. 부분들의 이익에서 출발하여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결과로서 형성된 구조, 법, 제도, 관습 등의 속성과 논리를 파악하고 그것이 행위자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경제학 공부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옛날에 학교에서 협상론 강의할 때 이제 했더니 애들이 좀 되게 지루해가지고 그래갖고 우리가 했던 장난이 있었어. 이쪽에 앉은 애들은 전부 종이 말아갖고 종이를 상품으로 써. 이쪽에 앉은 애들은 전부 종이를 찢어갖고 수표로 만들어서 써. 두씩 짝을 지어서 거래를 해. 자, 어때? 질서가 없지. 가격이라고 하는 질서가 없잖아. 없는 상태에서 교환이 벌어져요. 자, 나중에 교환의 결과를 갖다 각 이제 조마다 얘기를 해보라고 한다고. 어떻겠어요, 여러분? 5만 원부터 한 500원까지 천차만별일 거 아니야. 무질서하게 나타나잖아. 그렇죠? 두 번째 거래를 해봐.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거래를 할수록 어떨까? 이제는 그 종이 거래의 가격에 어느 정도 표준 가격 같은 것들이 형성될 거란 말이야. 이게 바로 구조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어때? 그 가격이라고 하는 질서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게 돼. 그렇죠? 자 이제 야 종이 팔어. 알았어. 딱 얘기하는데 지금 적정 가격이 한 500원, 한 5천 원이라고 해봐. 근데 어때?
야 이거 갖다가 너무 비싼 거 같아. 그럼 비싸면 딴 데 가서 사시든지. 왜? 5만 원이라고 하는 적정 가격이 5천 원이라고 했어. 5만 원이라고 했어. 적정 가격이 딱 형성되어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질서가 이제는 어떻게 돼? 행위자들의 선택과 판단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시각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시각에 입각한 사회과학 이론이 굉장히 많아요. 요게. 자, 그렇습니다. 다음이 세 번째 점. 개인주의적 접근에서 개인의 행위는 개인의 이익이나 성향과 습관 등을 통해서 설명되고 집단적인 현상은 개인들의 성향이나 이익의 단순한 합계로 설명됩니다. 아까 얘기한 요거. 자, 단순한 합계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상호작용의 결과물로 구조를 파악하게 되면 개인의 행위는 그 개인이 다른 개인들과 맺는 관계의 결과, 즉 전체가 논리적으로 선행하게 되며 구조가 행위자의 논리적으로 선행하게 되며 이 전체의 논리, 구조의 논리로부터 부분의 행위가 도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기능주의, 시스템 이론, 마르크스주의 등 사회과학의 주요 이론들이 이러한 구조 개념에 입각해 있고 국제정치학에서는 신현실주의, 종속이론 등이 종속이론 밑에다 하나 더 써봐. 세계체제론. 그렇죠? 종속이론, 세계체제론 등이 이러한 구조 행위자 시각에 입각해 있습니다. 자, 이제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전통에도 말이야 두 가지 전통이 있어요.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중에 얘기한 객관적, 실증적 인식론에 입각한 그런 구조중심론이 있고 비판 이론에 입각한 구조중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좀 뒤쪽에서 좀 다뤄야 되는데 자, 한마디로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 구조를 갖다 이렇게 상정을 하고 행위자들은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물론 자기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조를 만들었지만 이 구조를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느냐, 어떤 일을 우리가 뭐라 그래? 기능이라고 얘기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느냐, 이런 질문을 갖다 던지는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구조 기능주의 또는 시스템 이론이라고 부르고 작년에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서 케네스 월츠의 그 국제 구조 개념은 이런 기능주의적 접근에 입각해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때? 급격한 어떤 구조의 타파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 국가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뭐 힘을 갖다 중심으로 한 힘의 분포에 의한 그 국제 질서야. 국제 질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질서가 계속 유지되고 안정성을 유지하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 세력 균형을 달성하는 거지. 개별 국가들은 뭐를 해? 각자 자기의 이익을 갖다 추구하지만 어때요? 예, 이 국제 질서, 세력 균형의 질서가 붕괴되면 곧바로 어때? 자신들의 안보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내적 균형 또는 외적 균형 정책을 통해서 계속 세력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요게 이제 그 신현실주의가 주장하는 그런 바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비해 가지고 여러분들 마르크스주의 경향, 특히 이제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차이점은 행위자가 틀려. 행위자가. 신현실주의는 어때? 행위자를 갖다 국민국가로 봐요. 개별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 간 관계로 본다고. 신현실주의는. 거기에 비해 갖고 여러분 월러스타인 같은 경우는 세계를 갖다가 중심부와 주변부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래서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는 우리가 초거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 지역이야, 지역, 행위자가. 그래서 중심부하고 주변부의 상호작용을 얘기하는데 16세기 이후부터 어때? 중심부가 주변부를 계속해서 착취하는 그 중간에 뭐 반주변부가 있죠. 예, 요런 얘들 간의 관계가 얘는 얘를 갖다 계속 착취를 갖다 하고 주변부는 계속해서 어때? 중심부의 이익을 유지시켜주고 반주변부는 중심부와 주변부를 갖다가 연결하는 요런 식의 기능 같은 것들을 담당하게 된다는 거지. 근데 어때? 월러스타인은 이런 구조,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체제라고 하는 구조를 중립적이거나 여기에 계속 적응하고 유지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질 않아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인식론에 있어서 연구 방법에 있어서 비판 이론이라고 불리는 어떤 구조로부터 행위자를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을 갖다 가지고 있는 이론들 같은 경우는 구조를 타파하는 것을 갖다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 주변부 국가에서의 어떤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계 체제라고 하는
불평등한 자본주의 체제를 타파하지 않으면 국가들이 그 개발도상국들이 발전 경로에 들어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종속이론이라든가 세계 체제론 같은 경우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자, 구조 중심적 접근과 기능 중심적 접근, 요건 참고로 하세요. 자, 구조 중심적 접근, 사회를 분석하는 시각을 구조에 맞춰서 설명하는 이론적인 전통입니다. 자, 구조는 행위자의 행위와 판단 그리고 선택을 결정하는 외적인 힘, 객관적인 힘으로 간주됩니다. 구조는 따라서 일종의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간주합니다. 자, 구조 속의 행위자는 어떤 자기가 목적이라든가 의도를 가지고 행위하는 게 아니야. 그럼 행위자는 뭘로 행위하는 거야? 구조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좀 기계적인 존재로 보는 거죠. 자, 루이 알티세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의 그 구조주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어. 개인적으로서 인간은 그들이 처해 있는 구조적 관계 속에서 그러한 관계, 한마디로 구조의 지원자이거나, 이 말은 무슨 소리? 구조를 갖다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하거나 운반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조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역사의 주체로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극단적인 구조 중심론을 주장했던 게 알티세르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자예요. 다음 기능적 접근. 자,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구나. 구조적 접근하고 둘 다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구조 중심의 접근인데 연구자에 따라서 구조를 갖다 중심으로 아까 얘기한 이 구조회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냐, 요걸 중심으로 파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구조 속에서 각각의 행위자가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갖다 맞춰서 분석하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거지. 왜 이렇게 시각이 나눠지게 되냐면, 자 봐봐, 구조가 실제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갖고 무슨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 구조, 한국인들의 의식 구조, 말이 좋지. 근데 의식 구조가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적으로 파악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 그럴 때는 구조가 일단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 전제를 하고 관찰 가능한 것에 먼저 시각을 맞춰야 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이 주로 어떤 행태를, 어떤 일들을 하는지, 그 일들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관찰을 하게 되면, 대체로 구조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계를 갖다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전체로서의 시계를 갖다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전체를 놓고서 탐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초침과 분침과 시침 같은 것들을 보고 저게 어떻게 자꾸 작동을 하고 움직이는가, 그 규칙적으로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갖다 파악을 해서 시계란 이런 것이구나라고 구조의 논리로 접근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기능주의적 방법은 그래서 좀 더 경험적인 연구를 갖다 채택하는 사람들이 기능주의적 접근을 선호합니다. 자, 구조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어떤 명령이나 규칙의 속성을 파악하기보다는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 그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를 설명하는 전통입니다. 자, 기능이란 행위자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말합니다. 실체에 대립하는 개념입니다. 구조를 실체라고 한다면 기능은 사실상 보면 어떤지 작동이야, 작동. 자, 실체는 변화 없이 고정되어 있지. 전체로서의 시계는 규칙성을 가지고 딱 작동을 해야 돼, 전체야. 근데 거기에 갖고 시침, 분심, 초침은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기능을 갖다가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체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기능이나, 여기다 이게 포인트죠. 실체는 현실에서, 즉 구조는 현실에서 관찰되는 기능이나 작용을 통해서 파악되고 인식된다라고 보는 게 기능 중심적 접근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들은 체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구현됩니다. 상호 의존과 기능적 분화. 자, 무슨 소리? 초침과 분침, 시침은 말이야, 시계라고 하는 전체를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야 오늘 날씨 꿀꿀한데 초침이 반란을 일으켜. 아이씨 나는 날씨 꿀꿀하니까 좀 느리게 좀 갈란다. 이래버리게 되면 시계가 시계로서의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지, 그렇죠? 다른 단위들하고 일정한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전체를 유지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자 구조. 하나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그쵸? 이거 이해되죠 이제? 구성 요소들의 단순한 합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즉 전체는 부분의 합을 초월합니다. 구조는 부분들의 관계와 상호작용으로 구성됩니다. 자, 기능주의자들은 기능이나 작용은 동태적인 속성, 기능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움직여. 근데 구조는 정태적이거나 고정적인 것, 구조는 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기능주의자들은 고정적인 실체로서 구조의 속성을 파악하기보다는 구조를 구성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그런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자, 비판. 자, 결정론. 자, 이 구조중심론에서는 개인이 갖는 고유한 성향이나 특질을 고려해서 제외시켜버리고 이 성향과 특질을 구조에서 파생된 결과로 설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구조환원론이라고 불러요. 구조환원론. 예를 들어 어떤 행위를 법이나 관습에 따라 설명하거나 어떤 정치적 사건을 역사나 국제 환경에서 비롯된 필연성에 입각해 설명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결과 미시적 차원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구체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생긴다. 구체적인 설명을 못하게 돼. 그쵸? 옛날에 내가 그 프랑스 파리에 살 때 우리 골목에 말이야 어떤 이제 그 아랍 그 부자가 있었어. 꼬맹이를 갖다 맨날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목마를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부자였거든. 걔네 아버지가 맨날 그래. 무슨 뭐라고 얘기하더라. 뭐의 문제는 아주 사회 문제를 갖다 쭉 나열을 해. 그러면 애가 추임새를 넣어. 자본주의의 문제, 뭐의 문제는 자본주의의 문제. 맨날 그러고 다녔던 부자가 있었어. 모든 것들을 어때? 구조로 환원시켜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야. 구체성이 떨어지죠. 자, 그런 문제가 있어요. 다음에 심각한 경우 이런 현상들,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을 모두 구조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리는 결정론적 시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왜? 구조를 갖다 정태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걸로 간주를 하다 보니까 구조적인 변화, 어떤 사회 변화, 역사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자, 이 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은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구조가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행위자들은 언제나 구조를 재생산하거나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로 인해 혁명이나 쿠데타, 정변 등과 같은 급격한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임마누엘 월러스타인을 파리에서 만났거든.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 이제 매년마다 꽁그레막스 앵떼나슈널이라고 해갖고 국제 마르크스 학술 대회가 맨날 열렸었어. 파리 이제 낭테르 대학에서. 이제 그 임마누엘 월러스타인한테 계속 제기되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요거. 당신이 무슨 그 세계 체제를 갖다 타파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행위자들의 자율성에 대한 얘기가 부족하다. 주변부 국가가 어떤 경로와 어떤 이제 그 길을 갖다 거쳐서 혁명을 갖다 타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왜? 구조 중심의 설명을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그 저개발 국가를 억압하는 그런 이제 세계 그 불평등한 자본주의 구조를 타파를 해야 되는데 논리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야. 구체적인 방법을. 그렇죠? 그런 문제가 반복된다고. 그리고 내가 던졌던 질문이 있어. 당신이 얘기할 때 중심부, 반주변부, 주변부 이렇게 나누는데 자,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이행하는 과정은 어떻게 설명할 건지, 또 반주변부에서 중심부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지,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렇죠? 이게 얘들의 문제점이에요. 자, 다음 3번. 행위자 간의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형태 또는 형식으로서 구조. 말이 좀 어렵죠? 자, 네트워크 구조란 말을 요즘에 많이 씁니다. 특히 시민사회론 분석하거나, 특히
하여튼 시민사회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국제정치학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안보 딜레마, 21세기형 안보 문제를 분석을 할 때 네트워크란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딱 해봅시다. 자, 네트워크 구조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자, 어떤 이슈라든가 활동이 있어. 이슈 또는 활동.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어떤 걸 예를 들어볼까? 주로 이제 시민사회로 많이 쓰이니까 환경운동. 자, 환경운동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누군지를 쭉 탐지를 해내요. 행위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때? 얘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쭉 그림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흔히 자원과 정보의 교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쫙 도식화를 시켜본단 말이야. 여기서 중요한 게 이 형태가 구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림이 구조야. 이 그림이 구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접속이 됐어. 구조가 변했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구조를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첫 번째 이제 구조 행위자 개념에서 원자론자들, 개인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구조가 행위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도외시했다 그랬잖아. 그렇죠? 자기들은 그걸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왜? 자, 이 구조 속에서 행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 가지고 행위자들의 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거든. 여기에 뭐가 하나가 또 이렇게 딱 접속이 되면 어때요? 행위자들의 권력 관계라든가 자원의 유통이라든가 상호작용의 내용이 또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어떻게,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형태가 구조라고 했잖아. 구조의 변화에 따라 갖고 행위자들의 어떤 그 전략적인 선택이라든가 아니면 얘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떤 자원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 점에서 우리는 구조적인 영향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렇다고 구조 결정론에 빠지는 두 번째 그런 이제 그 구조 개념의 문제도 자기들이 해결했다는 거야. 구조 결정론을 어떻게 피해요? 구조가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행위자들한테 계속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에서는 어때? 이 관계가 되게 유연합니다. 쉽게 접속이 됐다 쉽게 끊어지는 게 네트워크의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 형태가 행위자들을 갖다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행위자들의 의지라든가 선택에 의해 갖고 접속이 됐다 끊어졌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조가 일방적으로 행위자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그래서 구조 결정, 자, 네트워크 접근 방법의 지향점은 첫 번째 뭐다? 구조 결정론과 행위자 결정론을 피하는 겁니다.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 이 이론은 말이야, 기본적으로 처음 만들어질 때 일상의 정치를 갖다 분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등장을 한 거예요. 게오르크 진멜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의 이제 그 사회학자가 사실 이 이론의 거의 이제 뭐 선발 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게오르크 진멜은 말이야, 여러분 1920년대 막 이때 이제 그 유럽에서 활동하던 학자인데 비주류였어요. 굉장히 이제 대우를 못 받았던 학자야. 왜 그랬느냐? 당시 사회과학의 주류가 거시이론이었거든. 구조중심론이었거든. 막스 베버의 사회학과 칼 마르크스의 사회학이 유럽의 학계를 양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게오르크 진멜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니들은 맨날 자본주의 계급,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내는 어떤 이제 질서, 구조, 막스 베버는 더 큰 무슨 근대성, 종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게 뭐야?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석하지 않았다는 거지. 쉽게 예를 들어서 자, 한 동네에서 말이야, 누군가가 돈이 궁해. 돈이 궁했을 때, 자, 은행에 가서 돈을 갖다 빌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당시에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동네 주로 누구한테 찾아가? 얼굴을 아는 사람들한테, 아름아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야, 돈 좀 있냐? 또는 어때? 동네 부잣집 찾아가고, 어이, 김 부자님, 저희가 지금 너무 곤궁해서 그러는데 쌀 몇만만 꿔주시겠습니까? 결국 뭐, 서로 일상적으로 대면 관계, 아름아름 알고 있는 이런 관계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걸 제도화되지 않은 관계라고 얘기하지. 비공식적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떤 제도적인 틀에서 딱 이제 무슨 직급 같은 게 결정된 게 아니라 바로 뭐 그냥 일상적으로 대면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다 가지고 발전된 게 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 일단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다. 자, 얘는 많이 부자고 얘는 가난해. 하지만 어때? 어떤 이슈, 환경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에서는 어때? 이 운동 네트워크에서는 뭐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상관없이 환경 운동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뭐 장관직을 갖다 하던 NGO의 그냥 평범한 그런 회원이건 간에 환경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다 가지고 만들어진, 적어도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얘기를 썼을 때는 대등한 입장에서 왜? 한마디로 계급장 다 띈 일상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환경운동을 갖다 이룩하는 수평적 관계가 얘들의 특징이고, 이 관계는 유연하게 조절될 수 있다. 그렇죠? 쉽게 연결됐다, 쉽게 끊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이제 유연성을 갖다 가지고 조절될 수 있다. 이게 네트워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정치학, 특히 21세기형 국제정치학, 난민 문제, 테러 문제, 그다음 또 뭐 교재 들어있으면 사이버 안보 문제, 자 이런 거 갖다 분석을 할 때 굉장히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 분석 도구가 네트워크 구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경제학에서도 요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가 점점 생산 활동을 네트워크화 시키지. 옛날 같이 하나의 기업이 모든 이제 생산 단위를 갖다 다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물건을 갖다 뭐 완제품을 갖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때 분업들을 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타이어는 저희 중국 어디서 해. 차체는 저희 뭐 일본 어디서 만들어. 엔진은 어디서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로 이제 그 유연한 관계로 네트워킹을 갖다 해가지고 생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 최근에 사회과학에서 많이 활용되는 네트워크 분석은 사회를 그러니까 노드와 유대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맺고 있는 이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이 개념을 통해서 분석을 합니다. 사회 구조가 네트워크로 파악될 때는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가 사람들뿐만 아니라 분석 대상에 따라 다양한 조직이나 집합체들을 뜻할 수가 있으며, 자, 여러분 봐봐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국제 환경 운동, 여기에는 어때? 정부 행위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 자기가 정부 행위자라고 그래가지고 비정부 행위자로서 어떤 NGO의 멤버보다 더 우위에 서 있는 건 아니야. 다양한 수준의 행위자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갖다 분석을 쓰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들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게, 우리는 정부 행위자, 비정부 행위자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분석 도구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갖다 이 사람들이 한다고. 자, 그래서 마디들의 연결인 유대는 자원과 정보의 유통 및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이 이론은 위에서 설명한 두 이론을 비판하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구조 중심론, 행위자 중심론을 다 비판하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특히 이 이론을 갖다 사회과학적으로, 특히 이제 사회학에 끌어들였던 사람이 마크 그라노베터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교의 사회학자예요. 자, 네트워크 분석의 기본 분석 단위는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그들이 맺는 구체적인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정책 결정에 있어서 그 정책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관계 내용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자, 13페이지. 이 관계들을 파악하게 되면 연구자들은 그들이 누구와 가깝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어떤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지 추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그들의 사고와 행위에 대한 예측도 가능해집니다. 이 접근은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는 형태를 관찰하고 비교함으로써 각 네트워크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것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과 정보의 순환 경로를 밝혀서 그것이 행위자들에게 어떤 구체적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네트워크 분석은 재반관계의 집합이 사회적 행위자 사이의 경계, 다양한 상황하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의 영역, 행위자들이 수행하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교환의 형태 등을 결정한다는 기본 전제에 있으며, 따라서 밑줄 쫙 관계들의 집합의 형태론, 이 말이 어렵죠. 바로 이 모양이 구조란 얘기야. 이 모양이 구조란 얘기예요. 자, 네트워크 접근은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객관적인 구조의 분석을 거부합니다. 무슨 소리? 우리가 얘기한 구조 중심론을 거부한다는 얘기예요.
구조는 여러 관계들이 접속되어 있는 구체적인 형태로 파악됩니다. 그 결과 공식적인 지위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보다는, 즉 강한 관계, 공식적 관계보다는 일상적이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관계들, 약한 관계, 수평적 관계, 자, 일상적 관계를 보다 중시합니다. 자, 이 일상적인 관계, 약한 관계가 현실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왜 중요한가? 밑에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약한 관계의 힘. 이 제목이 마크 그라노베터의 73년도 논문 제목입니다. The Strength of Weak Ties. 자, 비공식적인 관계가 왜 중요한가? 자, 마크 그라노베터는 파벌이나 공식적인 유대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자, 한마디로 뭐 강한 관계, 공식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 체계의 다른 분야에 대한 정보가 어둡고, 왜? 자기 조직에만 딱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조직 바깥에 있는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어두울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친구들이나 편파적인 견해에 사로잡히기 쉬우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유행에서 격리될 뿐만 아니라 취직 및 고용에서도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 자신들의 세계 속에만 딱 갇혀 있는 거야. 자신들의 구조 속에만 꽉 머물러 있는 거지. 자, 특히 이들은 이렇게 공식적인 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조직화되기도 힘들고, 그렇죠? 정치적인 운동이나 목표 지향적인 조직에 유연하고 쉽게 통합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약한 유대의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연하게 이제 접속했다 나갔다 이런 사람들이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보유하고 인식의 유연성과 개인주의적 자율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개방적 자세는 강한 유대로 결합된 집단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가교적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유대는 정보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고 문화적, 과학적 아이디어의 보급을 용이하게 하며 다양한 집단을 통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약한 유대는 정보의 순환을 용이하게 하고, 여러분들 한참 냉전 시대 때는 말이에요. 남북 회담하는 게 몇십 년에 한 번 열릴 정도로 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옛날에 지금 작고 하신 이제 그 김지아 시인이 정상회담도 아니었어. 남북회담을 재떨이 회담이라고 비아냥거렸던 시가 있어. 왜? 몇십 년 만에 이제 만나가지고 고위급이 만나갖고 말을 안 해. 판문점에서 만나서 말을 안 해. 회담하는데. 말을 하면 뭐해? 담배만 핍니다. 진짜 이렇게 최대한 거만하게 앉아갖고 담배만 피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져. 재떨이에 수북하게 담배만 쌓인다 그래가지고 아무런 결과도 없는 회담한다 그래서 김지아 시인이 재떨이 회담이라고 비웃었거든. 자, 근데 진짜 중요한 왜 그랬을까? 거기는 공식적인 관계야. 그렇죠? 공식적인 관계고 어때? 사람들의 눈이 따라붙고 어때? 자기네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어떤 규칙을 따라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자유로운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된다고. 그럼 진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를 통해서 나뉘어져? 비공식적인 관계, 주로 적십자사라고 하는 좀 그런 이제 그 유연한 관계, 또는 밀사를 파견해서 밀사들을 통해 갖고 메시지가 전달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지. 자, 네트워크가 이제 그런 관계들을 갖다 분석하는데 나름 의미가 있죠. 두 번째, 과학적 아이디어의 보급을 용이하게 하며, 요거는 여러분 존 아이 캠벨이라고 하는 이제 국제 정치 경제학자가 옛날에 더 파워 오브 아이디어라고 하는 여러 논문 모음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사람이 케인즈 경제학하고 케인즈 경제학이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갖다가 여러 나라의 이제 학자들이 직접 분석을 했어. 분석을 했는데 왜 미국은 케인즈 경제학을 영국보다 빨리 받아들였을까? 이런 질문을 던졌단 말이야. 케인즈의 모국이 영국이잖아. 그렇죠? 이유가 뭐야? 영국의 관료 제도는 역사와 전통이 되게 오래돼서 바로 어때? 굉장히 단단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지. 우리가 얘기한 두 번째 구조 중심론처럼 위에서 딱 이제 구조를 장악하고 있는 상부가 있고, 밑에 있는 이제 그 행위자들, 밑에 있는 어떤 그 일반 관료들한테 딱딱딱딱 위에서 명령 내리면 바로바로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어때? 워낙에 구조가 탄탄하게 짜 있으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삐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케인즈 경제학이 만들어졌지만 어때? 이미 영국의 그 고전적인 방임주의적인 그런 이제 사고가 관료제도에 워낙에 구조적으로 딱 배어 있다 보니까 그걸 뚫지 못한 거지. 거기에 비해 갖고 미국은
예, 연방제도 자체가 되게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지방이 굉장한 자율성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구조화에서 케인즈 경제학이 더 쉽게 침투해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아이켄베리의 재밌는 그런 연구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네트워크는 과학적 아이디어의 보급을 좀 용이하게 하며 다양한 집단을 통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네트워크 이론은 최근에 공공정책 네트워크 분석, 각종 시민운동 분석, 주창 네트워크, 애드보커시 네트워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공공정책의 전문가 집단이 미치는 영향의 분석. 자, 여러분 인식공동체 나왔는데 특히 이제 요 용어 두 개는 국제정치학에서 많이 쓰는 거야. 주창 네트워크는 한마디로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운동가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주창 네트워크는 가치와 신념을 중심으로 형성된 운동가들의 네트워크. 밑에 나오는 인식공동체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예요. 최근에 어떤 정책이라든가 외교 정책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책에서도 이 전문가 네트워크 또 운동가들의 네트워크가 상당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서 최근에 이런 용어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비판. 이 접근은 네트워크의 외부에 존재하면서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구조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의 문제를 네트워크 내부의 문제로 환원시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얘기를 해볼게. 요 얘기, 이 사례를 들으면 충격받을지도 모르겠다. 1950년에 여러분 이제 독일에서 말이야 Congress for Cultural Freedom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자, 미국 나중에 이제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밝혀진 그 뉴욕 타임즈가 이 조직을 폭로했는데 CIA하고 미국 국무부가 재정을 들여서 만든 지식인들의 네트워크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쟁쟁한 이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쟁쟁한 그런 이제 철학자들, 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국제적인 NGO 단체지 일종의 지식인 단체 하나를 만들어서 겉으로는 뭐를 내세웠느냐? 물론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는 다 숨겨져 있었어. 뭐라고 얘기를 갖다 했냐면은 한마디로 지식인들의 네트워크지. 우리는 지식인의 양심을 갖다 걸고서 인권운동을 전개하겠다. 지금 냉전 상황에서 자, 미국과 소련이 인권을 갖다 가지고 경쟁을 하고 인권 남용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식인의 입장에서 중립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실제로 했던 일이 바로 뭐야? 소비에트의 그런 인권 억압을 갖다가 비판을 하는 이제 그런 수단으로 활용됐던 게 바로 이 기구였단 말이에요. 자, 무슨 소리? 네트워크 외부에 뭐가 있었어? 미국 정부라고 하는 매우 강력한 힘이 있었죠. 그 힘이 사실상 어때? 네트워크를 통제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렇죠? 그럼 그 네트워크에 들어올 사람들이 자유롭게 접속되는 게 아니라 어때? 그 외부에 있는 힘에 의해서 누가 네트워크에 들어오고 누가 못 들어오고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자가 분명히 외부에 존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다 배제시켜버리고 누가 누구랑 어떤 식으로 연결됐고 누가 어떤 식으로 해갖고 정보를 갖다가 주고받았느냐 그것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된단 말이야. 여기에 보이지 않는 어떤 굉장한 권력이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접근은 네트워크 외부에 존재하면서 네트워크의 형성과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내가 말했던 사례가 여기 딱 들어맞지. 자, 그런 이제 구조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권력의 문제를 네트워크 내부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리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창 네트워크와 인식 공동체의 경우 네트워크 멤버들이 공유하는 신념, 가치, 전문성 등의 구조적 기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인식 공동체에 들어간 전문가들은 말이야. 예를 들어 갖고 우리는 무슨 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 이론을 갖다 가지고 무슨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몽베르랭 협회라든가 뭐 이런 조직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 조직들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의도를 갖다 가지고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냐는 얘기지. 바로 그런 조직을 만든 사람들은 어때? 다른 이질적인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입이라든가 접속을 거부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런 특정한 그런 이제 이념이라든가 전문성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통한 것, 정당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힘들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지.
여러분들이 당장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갖고 당장 오늘 네트워크 하나 만듭시다. 무슨 뭐 합격의 법하고 무슨 뭐 정치 운동회 뭐 만들었다고 해도 뭐 영향력 가질 수가 있어? 영향력을 갖다 가지거나 못 갖는 그 판단을 누가 내리는 거야? 결국은 뭐야? 외부에 있는 무엇인가의 힘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다는 거지. 미디어가 더 많이 불러주고 정부가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면은 위신이 올라가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신념, 가치, 전문성, 그러니까 구조적 기원. 쉽게 말하면 어떤 신념과 가치와 전문성이 누구에 의해서 높게 평가되고 낮게 평가되는지, 자, 그런 것들의 기원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치학의 핵심 주제인 권력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10분 쉬었다가 중요한 이론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조 행위자 논의가 이론들에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 10분 쉬었다 살펴볼게요.